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우동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저희 신의 한 수에서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과거에 전교조 명단 공개로 큰 화제를 일으키셨죠. 정말 대한민국 학부모님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현재는 해운대 갑에서 당협위원장, 자유한국당의 당협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신데요. 오늘 신의 한 수 출연을 위해서 먼 부산에서 와주셨습니다. 바로 조전혁 전 의원님, 경제교육 분야의 전문가십니다. 네, 오늘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또 우리 조전혁 의원님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또 응원을 해주셔 왔는데 네. 또 시청자 여러분께 간략하게 인사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 시청자 여러분, 조전혁입니다. 오랜만에 출연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어주시고요. 최근에 지금 교육 문제가 또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또 경제 문제 부분들 잘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께서는 여러모로 활동을 계속 이어와 주셨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경제면 경제, 교육이면 교육, 다양한 분야에서 늘 대한민국의 어떤 신장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늘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지금 당협위원장으로서도 활동하고 계신데 그 근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죠. 네, 지난 2월에 고향인 부산이고요. 해운대에서 이제 당협위원장 하시던 분이 그 자리를 갖다 비우셔가지고 네네. 제가 거기 공모해서 지난 2월부터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대학 교수를 했다는 그 인연으로 인천에서 18대 국회의원 당선돼서 4년 동안 열심히 활동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이 수도권에 있으면서 항상 부러웠던 건 뭔가 하면은 고향에서 정치하는 분들 굉장히 사실 부러워요. 네. 나도 기회가 되면 참 고향 가서 정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마침 그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고향에서 당협위원장 활동을 다 하게 됐고요. 내년 4.15 총선 굉장히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나라의 운명을 갖다 가를 그런 총선이다. 결국 이게 이 좌파 지배가 공고히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그 사회주의에 빠져서 이 다른 나라들처럼 이 추락을 하느냐, 아니면은 그래도 이 살아날 수 있는 계기를 갖다 마련하느냐, 그런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4월 15일 선거에도 정말 자유우파 진영, 그리고 시장경제 하겠다는 그런 자유진영에 제가 보탬이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 조전혁 의원님께서 지금은 이제 해운대에서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저로서는 당연히 이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해운대에 계시는 지역 주민 여러분들, 이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해운대가 그래도 부산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고소득층들이 많이 삽니다. 중산층 이상 되시는 분이 이제 살고, 특히나 또 자영업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사세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데, 다들 죽겠다 그럽니다. 어렵다. 어려도 너무 어렵다. 그리고 해운대 제가 이제 지역을 갖다 그동안 자전거 타고 네네. 구석구석을 갖다 다 돌아다녀 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해운대 지역이 그나마 경제 사정이 나은데도 불구하고 곳곳에 임대 간판들이 붙어 임대 요새 많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군데 이렇게 가면은 거의 서너 군데, 그러니까 한 30%, 40%가 그나마 경기가 한국에서 좋다는, 관광객도 굉장히 많이 오고 하는 그런 도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0%, 40%가 그 정도로 지금 폐업을 하고 있다. 폐업이 속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산 내에서 이제 민심이 좋겠습니까? 안 그래도 이제 이 경제 부분은 그렇게 이제 이 sak풍을 갖다 느끼고 있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조국 사태가 아주 불을 갖다 부어버렸죠. 그렇죠. 예. 조국 사태 이후로는 이 정권을 갖다 확실히 심판을 갖다 해야 되겠다, 이런 결기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부산에서 아마 내년 4.15 총선에 여당이 선전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다. 부산에서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만큼 사실 이 PK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 한번 민주당 한번
믿어볼까 해서 지방선거에서도 이 민주당이 압승을 했는데 지금 이게 1년도 안 돼서 지켜보니까 야 제대로 당했구나. 지금 이런 민심이 결국 부산 그리고 지금 부산뿐이겠습니까? 뭐 경남, 울산 할 거 없이 전국이 지금 그런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다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특히 뭐 이제 네. 문재인 대통령 고향이 또 부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산 분들이 사실은 대통령을 갖다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은 주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다 하고 있었는데 배신감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조국 장관 이제 이 사퇴를 갖다 받아내고 나서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여론이 좀 대통령 지지도가 높아졌는데 부산 지역 뭐 특히 이제 부산 지역만큼 부울경 다 그렇지만은 부산 지역만큼은 아직 그 대통령 지지도가 만등하지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만큼 심각한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부산 지역 하면 전통적으로 이제 부산 경남 지역이 전통적인 기계공업의 도시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경남 창원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관련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 자동차, 조선 같은 기계공업, 그런 원자력 관련 그런 산업들이 그냥 거의 도미노로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가지고 정말 하여튼 부산의 민심은 여당에 사납습니다. 네, 정말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더욱 인지하시고 내년 총선에 꼭 임해주셔서 분노의 목소리를 좀 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 와중에 제가 의원님께 좀 이런 질문 드려야겠어요. 경제 쪽으로 전공을 하신 건가요? 경제학 전공입니다. 네. 경제학 전공이세요? 네. 저는 평생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근데 왜 이게 의외다고 생각이 들었냐면은 사실 제가 조전영 의원님 하면은 뭔가 교육 쪽으로 많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전교조 명단 등등도 그렇고 여러 좀 현안들을 봤을 때 굉장히 교육적으로 그리고 사실 2014년엔 또 교육감으로도 나가신 적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교육 쪽으로도 많은 다양한 좀 지식을 접하고 계시고 또 그동안 많은 주장을 해주셨던 걸로 아는데 그 교육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게 된 계기가 또 따로 있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이 경제학 하는 사람들이 타치하지 않는 사회 분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사실은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그 연구를 갖다 하고 그러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네. 교육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경제 변수가 저는 사실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뭐 굉장히 존경하는 경제학자 중에 시카고 대학의 그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게리 베커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네. 그 이분이 굉장히 놀라운 연구를 갖다 했어요. 그 한 나라의 이제 국부를 측정하는 작업을 갖다 했습니다. 국부라 그러면 이제 그 나라의 재산이겠죠.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제 한 나라의 재산이다 그러면 그 나라가 갖고 있는 무슨 외환 보유고라든지 금 보유량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뭐 이 생산 장비들 사회 간접자본들 뭐 예를 들어서 공항, 항만, 건물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돼 있느냐 뭐 이걸로 이제 국부를 측정을 했다 하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근대 산업 국가의 국부들 측정을 해 보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그 이 물적인 자본은 근대 국가 국부의 4분의 1밖에 설명을 갖다 못하더라. 나머지 4분의 3은 뭐냐 하면은 바로 그 나라 국민들의 몸속에 축적되어 있는 인적 자본이죠. 인적 자본. 예. 그 국민들이 얼마만큼 그 이 기술을 갖다 갖고 있고 노하우를 갖다 갖고 있고 지적 재산권 같은 걸 갖다 갖고 있고 또 뼈와 근육에 이제 이렇게 체화되어 있는 그런 그 여러 가지 노동의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갖고 있느냐. 그게 국부의 4분의 3 이상을 갖다 차지를 갖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그 물적 자본을 갖다 축적하는 것은 사실은 국민들이 열심히 이 건민하게 일을 갖다 해가지고 저축도 하고 투자를 갖다 받고 하는 이제 그걸로 하는 건데 인적 자본은 축적을 교육과 훈련밖에 못해요. 그렇죠. 예,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제 인적 자본을 축적을 갖다 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현대 국가에 있어서 교육만큼 중요한 저는 경제 변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최근에 화두가 되는 것이 바로 공정이지 않습니까? 공정, 예. 이 공정이라는 것은 결국 아마 부모의 경제력이라든지 아니면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자식한테 대물림되는 것은 이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지금 우리 청년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불공정의 골이 있죠. 그러니까
부모의 사회적 배경이 자식한테 대물림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사실은 효율적인 방법이 우리 국민들이 모두 훌륭한 교육을 갖다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육 문제만큼 저는 중요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교육 문제에 있어 가지고 정말 전교조가 그 전교조. 네. 그 전교조가 정말 이 깽판을 갖다 치고 있고 교육을 무슨 우리 아이들 갖다 미래를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자기네들의 정치적 프로파간다를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이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그분들한테는 그분들이라고 그 집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야, 정말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네. 대로 공정한 교육, 그리고 정의로운 교육, 그리고 정말 균형 잡힌 교육, 그런 것이 바탕이 돼야지 이 대한민국의 훌륭한 인적 자원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 그 공정, 정의, 균형을 깨는 게 바로 솔직히 전교조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 18대 국회의원 시절에 우리 조전현 의원께서 전교조 명단 공개라는 아주 과감한 수를 그때 던지셨어요. 사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의원님께서는 많은 좀 어려움도 겪었던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돈 많이 뺏겼습니다. 근데 좀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은 네. 전교조 명단만 공개를 한 게 아니고요. 네. 교사단체가 여러 개 있습니다. 교총도 있고요. 교총도 있고, 한국교원조합이라는 것도 있고요. 자유교원조합이라는 것도 있고, 예, 예. 몇 개 이제 교사단체가 있는데, 어느 학교에 어느 선생님은, 교총, 어느 학교에 어느 선생님은 전교조, 뭐, 이렇게 해서 전국의 교사들이 가입한 교사단체를 그렇게 제가 공개를 했었죠. 네. 공개를 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 정말 아이들 다 모든 부모 입장에서는 소중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갖다 가르치는 교사가 어떤 단체에 속해 있는지 그 정도 아는 것은 저는 굉장히 공적 이 기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부모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네. 지금 너무 정확한 지적해 주신 게, 사실 뭐 전교조라고 다 나쁜 건 아니겠죠. 물론 일부 아주 훌륭한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단지 이거는 학생의 알 권리, 그리고 학부모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당연히 어떤 교사가 어느 단체에서도 활동을 하는지 이거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단체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전교조가 유독 발끈해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의원님께 소송까지 제기했고, 또 그 부분 때문에 법원에서 그것이 인정되는 바람에 또 의원님께서 어려움을 겪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민사에서. 예, 1인당, 교사 1인당 10만 원씩 지불하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왜 그게 손해 있는지 나는 지금도 이해를 갖다 못 하겠는 게요. 당시에 기억난지 모르겠지만은, 전교조는, 매일 아침, 저녁에 라디오에 광고까지 했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그래가지고, 정말 참다운 선생님들이 모여있고, 네. 자기네들은 훌륭한 교육정책을 갖다 이제 마련했다 한다. 뭐 이런 식의 사실은 광고를 갖다 내는 그런 단체였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것을 사실은 제가 돈 한 푼 안 들이지 않고, 교사 선생님들, 어느 학교에, 훌륭한 교사 선생님들이 어느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지를 제가 공개했단 말입니다. 네. 그럼 저한테 광고료를 줘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1인당 10만 원씩 네. 무슨 이 개인정보를 침해했다. 그래가지고 배상 청구를 했다. 한 거죠. 진짜 웃긴 거네요. 생각해보니까 정말 광고에다까지 우리 전교조예요 라고 광고까지 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면 대신 광고를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고마워야 되는 건데 좀 웃긴 거네요, 진짜. 우리나라 좌파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돈에 대해서 냉담하고 초연하고 그리고 또 깨끗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돈을 갖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 재테크도 굉장히 잘 하고요. 그렇죠. 제가 하나 좀 막간에 말씀 갖다 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전교조 국어교사 모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서울교육청에 이 사단법인을 신청을 해요. 그런데 사단법인 등록을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그 법인의 정관을 이렇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정관, 네. 제출하고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교사들은 공무원 취급을 갖다 받기 때문에 이익
영리 활동을 하지 그렇죠. 못하게 영리를 돼 못 하죠. 예. 그런데 이 친구들은 서울교육청에 이제 그 사단법인 등록하기 위한 정관 따로 있고, 그리고 진짜 정관. 자기네들 진짜 정관은 또 숨겨놓은 정관이 따로 있었어요. 이중으로 한 거네요. 이중으로. 예. 그러니까 이 허가받기 위한 정관 따로 있고 이제 진짜 정관 따로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출판사를 다 운영을 다 하게 됩니다. 나랏 말씀이라는 출판사를 운영을 하는데, 그걸로 돈을 갖다 굉장히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땅 짚고 헤엄치기인 게, 전교조 교사들이 책을 갖다 냅니다. 그러면은 그 책은 항상 5, 6만 부 이상은 항상 팔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 현장에서 그거를. 그렇습니다. 학교 도서관에 전교조들이 사설을 갖다 통해가지고 한 학교에 가령 뭐 10권, 아니면 10권 이렇게 하면 전국에 수천 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도서관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앉아서 버는 거네요. 앉아서 버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 순수익만 7, 8억씩 이렇게 나고, 그걸 운영을 갖다 하면서 뭐 그 빌딩도 사고 막 그랬어요. 그게 저한테 딱 걸렸거든요. 네.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나라 말씀이라는 출판사는 그냥 공중분해되고, 그러니까 전교조 입장에서는 부글부글 하겠네요. 부글부글 하겠죠. 황금알을 갖다 낳는 어떻게 보면 거위라고 아니, 생각할 이거는 수도 있는데, 노동조합이 아니라 전교조 주식회사라고 해도 무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류의 사업 수단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고요. 사실은 그 비슷한 일이 인원고등학교 지금 그렇죠. 문제되고 있는데, 그런 데서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그 인원고에서 소위 말해서 정치 편향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그 모 여교사, 그분은 또 보니까 전교조 원년 멤버였는데 전교조로도 부족하다 해서 나가신 분이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또 알고 보니까 인원고 내에서 부장 역할을 하면서 태양광 사업을. 그러게 말입니다. 네. 이 사람들이 정말 사업적인 수완이 있어가지고 하면은 좋은데 또 그런 재주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소위 말하는 좌파 네트워크를 이용을 하는 거죠. 지금 사실은 그 전국의 태양광 관련해가지고는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이제 정부에서 비싸게 사주고 그런 허가권을 갖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각종 교육청이나 아니면 이 단체들이 갖고 있는, 지자체들이 갖고 있는 땅 같은 걸 갖다 굉장히 싸게 불화를 갖다 받아가지고 이제 거기에다 설치를 갖다 하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일종의 이권 사업이죠. 그런 네트워크나 이권을 갖다 통해가지고 버는 재주는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실질적으로 어떤 생산성을 갖다 갖고 있다든지 기술력을 갖다 갖고 돈을 갖다 버는 그런 재주는 없더라. 라는 게 제 분석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사실 저희 신의한수에서도 이 인원과 관련된 문제를 보도드린 바가 있는데요. 지금 어쨌든 이러한 편향적인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지금 자기의 정치적 관점을 강요한 듯한 지금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교육을 망치고 있는 요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전교조의 실태에 대해서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또 정치 편향 교사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런 일이 교육의 이름으로 일어난다는 것이 정말 개탄스럽다는 거고요. 이건 사실은 교육이 아니고 사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분명히 밝혀두고 넘어가고 싶고요. 우리가 이제 전교조 그러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슬로건이 뭔가요? 우리 우 기자 슬로건이 뭐죠? 전교조 하면 떠오르는 슬로건.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약간 좀 멍해지는데요. 전교조 배지도 있잖아요. 네네, 참교육. 참교육. 그렇죠. 예. 전교조가 이제 하는 이제 참교육. 그러면은 우리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는 우리가 참 그러면 저 사람 참된 사람이다. 진실된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알고 쓰는 그런 참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좌파들의 용어는 정치적인 해석이 필요해요. 그렇지까요. 예. 참의 반대는 뭡니까? 거짓이죠. 그쵸. 거짓이죠. 전교조의 참교육은 이겁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하고 있는 교육은 거짓된 교육이다. 왜 거짓된 교육이냐 하면요. 이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앞으로 교육을 받고 나가지고 전부 노동자가 될 것이다.
응? 그리고 프롤레타리아가 될 것이다. 그런데 왜 자본주의의 그 질서에 순응을 갖다 하고 이 기업의 순응을 갖다 하고 이런 시장 경제 하에서의 교육을 갖다 받느냐. 그래서 이런 교육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참교육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거짓을 참이라고 강요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거겠네요. 우리 헌법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대한민국을 끌어가는 큰 두 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교조의 참교육은 우리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그런 교육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정교조가 이런 것도 부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정교조의 처음에 창립할 때 창립선언문이라든지 이 정교조 취지 뭐 이런 것들을 정교조 홈페이지에만 들어가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있어요. 부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들은 그런 의미에서 정교조의 참교육의 실태가 뭔지라도 좀 아실 필요가 있겠고요. 사실은 이제 이게 그 정교조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교육단체라기보다는 정치단체고, 네. 또 정교조의 원뿌리는 대학 운동권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뭐 우리나라 운동권이 사실은 두 갈래가 있어요. 하나가 NL이 있고요. NL. 예, 해방파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PD. 예, 그쪽은 이제 사회주의파인데, 이 PD 좌파 운동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교조에서 학생들한테 이제 주입하는 그런 세뇌 교육들이 바로 NL과 PD가 주장하는 것들과 거의 동일한 것들을 갖다가 이제 지금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NL은 대한민국의 모순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 그러니까 일본 일제 강점기에서 잠시 해방의 기쁨을 맛보았으나 이후에 미제 강점기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대한민국 미국의 식민지다. 그러니까 미국에 반대하자. 응?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 싸우겠다고 나서는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어떤 경우는 종북까지 하면서. 그래서 이 계율이 하나 있고요. PD는 대한민국이 원래 사회주의적으로 갖다 했었어야 되는데, 이승만이라는 정말 썩은 놈이 하나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갖다 했다. 자본주의로 갔다. 이게 대한민국의 모순이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체제를 뒤집어 엎어야 된다. 사회주의 혁명을 갖다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게 PD 계열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학생들한테 세뇌를 갖다 시키고 있는 거죠. 그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왜 또 이게 문제인가 하면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역사를 갖다 봐서 사회주의 해가지고 성공한 나라가 있습니까? 없지요. 국민들이 다 굶든지 나라가 엉망이 되든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회주의 실험을 다른 나라에서 다 실패한 실험을 한국에서 그것도 지금 21세기에 그 짓을 하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갖다 진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도대체 진보라고 평할 수 있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퇴행적인 이 집단을 교육에서 빨리 몰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퇴행적 집단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개인에게 대해서는, 그러니까 개인적 관점에 대해서는 너네 지금 이래봤자 나중에 가면 다 사회적 약자돼. 기업에 의해서 다 너네 착취당할 대상이야. 너네 일어나야 돼. 이런 식으로 하고, 또 국가적 관점으로는 이 대한민국은 미국의 지배하에 있는 거나 다름없어. 우리 해방해야 돼. 우리 한민족끼리 합쳐야 돼. 이런 주장을 하면서 학생들을 현혹했던 게 이 정교조인 건데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인 거고요. 사실 저는 지금 우리 의원님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제 일화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네. 제가 2008년에 고등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네. 그럼 국회의원 하실 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뭐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광우병 네.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 광우병과 관련해서 학교 내에서도 그 몇몇 정치 편향적인 교사가, 제가 고등학교 때죠. 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GXX라고 하는 표현을 학생들에게 노골적으로 쓴 사례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지역구가 또 부산이시잖아요. 네.
그분이 고향이 부산이셨는데 어떤 말을 했냐면은 그 부산 맨날 한나라당이 집권하니까 부산이 망했어. 소비도시로 전락했어. 부산은 침체되고 있는데 그게 다 한나라당이 집권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너네들은 자라나서 투표할 때 똑바로 투표해야 된다? 라고 선생이, 국어 선생님이, 공교롭게도 이 논란된 사람도 국어 선생인데, 국어 선생님이 저희에게 그런 교육을 했어요. 결국은 그 당시에 민주당 찍어라 라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이만큼 뭐 민주당인지 민노당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정치 편향적인 거를 저도 겪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전교조라든가 이 좌편향된 교사들의 행태에 대해서 저 역시도 지금 다시 한번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네요. 지금 근데 이제 인헌고등학교 특히 문제 관련해서 저는 걱정이 좀 되는 게 네.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과거에 이제 선생님들은 아무리 전교조라고 그래도 아주 강 큰 사람 빼고는 그래서 교실 내에서 사적으로 살짝 쉬쉬하면서 했거든요. 예. 근데 인헌고등학교의 지금 세뇌는 학교 차원에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그 2000대 초반하고 짝금의 사태가 좀 다르고 훨씬 더 심각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교육감의 대부분이 전교조 출신이거나 아니면 친전교조 교육감들이 이제 교육감으로 당선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전교조 교육감들이 공통으로 이제 공약을 한 게 소위 말하는 혁신학교 공약이에요. 인헌고등학교도 혁신학교거든요. 내가 인헌고등학교에서 이 문제가 이제 터졌을 때, 제가 아직도 이제 이 공개한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예. 인헌고등학교에 당시에 이제 교사 정원이 60명이고, 그 당시에 25명 정도가 전교조인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혁신학교가 되면은, 혁신학교에 전교조 선생님들이 또 몰려요. 그래서 이 60명 중에 25명 같으면 약 한 40몇 % 되잖아요. 네. 지금 훨씬 더 많을 거야, 아마 그 비율이. 그렇죠. 전교조가 대다수일 것이고, 또 혁신학교는 교장 선생님을 교장 공모제를 갖다 통해서 뽑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교장 자격증을 취득한 이 선생님들이 정상적으로 뭐 부장, 교감, 이 승진 절차를 갖다 겪고, 그러고 이 일정한 행정 경력을 쌓아가지고 교장이 되는데, 이 혁신학교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그런 경력이 없이 공모를 해서 뽑아요. 전교조가 교장되는 통로라고 그렇게 지금 비판을 갖다 받는 그런 제도이기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 인헌고등학교도 교장 선생님이 아마 전교 출신 아닌가, 공모제를 통해가지고. 그래서 교장까지 해서 학교가 전체적으로 시스테믹하게 학생들한테 지금 이 세뇌 교육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 학생들이 학생수호연합? 예, 학수연이죠. 네. 학생수호연합이라는 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바깥에 목소리 같은 내기 시작을 하니까 이 학교 내부에서 이 학생하고 학생의 갈등을 또 저지르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학수연인 아이들 갖다가 왕따시키고 그걸 또 비방을 갖다 하고 이런 식의 정말 저열한 이 보복을 하고 있는데 그걸 또 부추기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좌파 교사들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다 지금 학생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린 학생들이 이 지난한 투쟁을 과연 계속 할 수 있을 것인지 정말 우리가 외부에서 이제 학부모 지역사회에서 좀 나서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 모니터링을 갖다 하고 도와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게 사실 최근 들어서 이 인헌고에 대해서 좀 이상한 여론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 지금 교육부인가요? 교육청인가요? 지금 뭐 내부 조사를 해봤는데 뭐 전교생 중에서 20명인가 수십 명이 정치 편향적인 발언을 내가 들은 바가 있다라고 한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떤 해석을 하냐? 야, 그 많은 전교생 중에 꼴랑 그 20명 정도밖에
그런 얘기 안 했다는 건데? 그 몇십 명만 그런 말 했다는 건데? 그러면 얘네가 지금 과장한 거네? 거짓말한 거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지금 전면에 나섰던 그 학수위원 학생들에 대해서 얘네가 과장했다. 얘네가 지금 결국 소위 말해서 언론 플레이를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좌파들이 또 프레임을 만들어서 학생들로 알고 상처를 주고 있는 그런 악순환이 지금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죠. 뭐, 그 사람들이 적어도 자신들이 교육자라고 이야기를 갖다 하려고 그러면 단 한 명이라도 그런 아이들이 나와서는 안 되고. 그럼요. 그런 아이들이 단 한 명 나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호소하더라도 그 목소리를 갖다 경청을 갖다 하고 그런 일이 되어서는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게 하는 것이 교육자죠. 그렇죠. 근데 그런 식으로 몇 명밖에 안 되네. 라고 지금 그 현실을 갖다 호도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스스로 우리는 교육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교사가 정말 그 수백 명 중에 한 명이라도 그런 목소리 낸다면은 그걸 귀 기울여 주는 것이 선생님으로서 역할인 건데, 그렇습니다. 야, 뭐 이게 무슨 투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선거하는 것도 네. 아니고 비율을 보니까 이거밖에 안 되네. 소수밖에 얘기 안 했네. 그럼 문제 없네. 이런 식의 행동. 그리고 지금 뭐 보도해 보니까 그 인원고에 교사가 아예 또 대잡으로 써가지고 억울하다는 듯이 그런 지금 행위까지 했다는 말이 나온 걸 보니까 정말 이 학교라는 곳이, 이 교육 현장이 정치판으로 뭔가 변질됐구나.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혁신학교라는 이 미명 아래 학교 전체가 전교조 시스템화 돼버리고 결국 이 학교라는 곳이 교육의 장이 되는 게 아니라 정치의 장이 돼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된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결국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전교조 명단을 갖다 공개를 갖다 한 이유가 이 집단에 대해 가지고 적어도 그 1차적인 사회적 감시는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우리 아이들 갖다 가르치는 이 교사가 어느 이 교육단체에 속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 이 원천적으로 법원에 의해서 봉쇄가 되기 때문에 저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 학부모와 사회가 감시가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뭐 이런 우리 신의 한수 같은 훌륭한 유튜버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유튜브에서 이 각종 이 정치 편향 교육에 대한 신고 센터 같은 것을 좀 만들어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이제 그런 억울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이것을 공론화시키고 이런 것들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대한민국에 이제 사실은 이 교육 관련 법들이 굉장히 그 물렁한 것들이 많습니다. 만약 인원고 사태와 같은 이런 일이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에서 그런 교사가 있었다고 그러면은 그 교사는 그날로 당장 아마 파면될 겁니다. 예. 학교 내에서 그런 파면의 권한을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어요. 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좀 지금 그 이 허술한 법 체계를 제대로 이제 좀 그 바로 잡아가지고 수업이라는 미명하에 교사가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관점 내지는 정치적인 편견을 학생들한테 일방적으로 이렇게 전파하는 행위에 대해 가지고는 이 교사 옷을 벗기는 방향으로 중형을 내리는 방향으로 저는 이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반드시 그러한 법적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 이 질문은 꼭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저희 신의 한수에 또 학부모이신 분들이 또 많을 겁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요 근래 들어서 이 교육부가 뭐 대입 입시와 관련해서 뭐 수시를 어쩐다, 정시를 어쩐다 이런 말 하는데 사실 많은 분들께서 정시를 좀 크게 확대해야 된다. 과거와 같이. 왜냐? 이 수시를 키워봤더니 이 교사들이 이걸 가지고 이 학생 기록부를 가지고 또 이 아이들에 대해서 뭔가 위협을 가한 듯한 갑질을 하죠. 갑질한 듯한 그런 모양새가 이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교권이 많이 실추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또 교사들 입장에서는 이 학생 기록부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강요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수시를 좀 억제할 필요가 있다. 정시로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은 그 우리나라 교육하고 관련된 문화 자체를 다 싸그리 바꾸지 않는 한은
지금 뭐 입시 문제 가지고 교육 문제가 잡힐 것 같지는 않다. 네. 정시를 어떻게 학대하느냐, 아니면 수시를 하느냐, 학종을 어떻게 하느냐 가지고 교육 문제가 바뀔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쾌도난마처럼 단칼에 이 해법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갖다 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나마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 사회가 갈수록 점점 더 다양화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학생들 이 개성도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양한 개성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이 자신의 다양한 꿈을 갖다 펼치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저는 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학교는 이게 좌파가 잡았든 우파가 정권을 잡았든 관계없이 너무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학교가 각자 이 교육적인 자유를 갖다 누리면서 그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학생들을 가르쳐낼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사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질이 지금 너무 떨어집니다. 한 번 교사가 되면은 영원한 교사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과연 국제적으로 따져보면 경쟁력이 있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뭐 학생을 갖다 얼마나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 이런 이 주관적인 문제를 갖다 떠나가지고 사실은 선생님들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경쟁력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경쟁을 하는 환경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학생들 갖다 더 잘 가르쳐야 되겠다. 응? 또 뭐 우리 학생들의 더 다양한 기회를 갖다 줘야 되겠다. 내가 좀 더 연구하고 노력을 갖다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경쟁이 없으면은 좀 더 잘하자고 하는 그런 동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우리나라 학교에는 그런 경쟁 구조가 없기 때문에 동기가 상실되기 때문에 이 경쟁력을 갖다 키울 생각을 갖다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교사들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선생님들한테 4차 산업혁명이나 뭐 이런 최근의 트렌드에 관련해 가지고 한번 여쭤보면은 얼마나 대답을 갖다 잘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있을까? 우리 학생들은 지금 그 환경에서 살고 있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과연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를 갖다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갖다 해보면 좀 아득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너무나도 와닿는 말씀 같은데요. 이제 경제 전문가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청와대가 참 무능한 거에 얼마 전에 국정감사였죠. 그 경제수석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저희가 늘 비판하는 게 그 인물이 작년에 비서관을 하면서 봄비가 내려서 취업자 수가 늘지 않았다라고 말했던 아주 시대의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국정감사를 하는데 내년도 성장률 전망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하고 그럼 올해는 얼마로 전망하냐니까 자료를 봐야겠다고 하고 지금 이 정권의 이 경제를 책임진다는 사람들이 경제를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들은 지금 민생이 허덕이고 있고 오늘 의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전국 곳곳이 임대 딱지가 붙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만큼 상황이 최악인 건데 이 정권 정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제불능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구제불능. 예, 뭐 기본적으로 지금 운동권들이 갖고 있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386 운동권들의 기본적인 그 두 갈래 주류가 NL과 PD거든요. 그 대학생 때 그 생각에서 지금 50대가 돼가지고 또 아직도 한 발짝도 이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이 진보하지를 갖다 못했습니다. 그 생각을 갖다 가지고 있는 운동권 경제관을 가지고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다시 회복시키기는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시장에 대해서 불신을 갖다 해요. 예. 시장 경제 원리에 대해서 불신을 갖다 하고 그 시장의 실패는 이야기를 갖다 많이 하지만은 정부의 실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갖다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시장이 실패하는 케이스보다는 정부 실패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훨씬 더 또
극화되죠. 그렇습니다. 또 뭐 다시 또 제가 노벨 경제학상을 갖다 받으신 분 말씀을 갖다 인용을 갖다 하면은 인도의 정말 위대한 경제학자 중에 한 분인 아마르티아 센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뭐라고 평했는가 하면은 역사상 가장 흉악한 기근 있지 않습니까? 가뭄은 그 자연재해 때문에 발생을 다 하지 않았고 잘못된 정치 때문에 발생했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이 딱 그 상황이다. 그리고 이 정권이 이 경제를 운영해 가고 있는 이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반드시 외환 위기 때보다 더 큰 위기가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99.9% 제가 지금 말한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시장을 갖다 무시하는 그런 정치에 대해 가지고는 시장은 항상 복수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요. 그 복수가 바로 이 경제 침체, 그 경기 추락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 정권 들어가지고 지금 2년 반 만에 정말 우리 모든 국민들이 지금 그 살기 어렵다고 지금 아우성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 정권은 마치 이 색안경을 갖다 낀 것처럼 분홍색 색안경을 갖다 꼈는지 몰라도 경제를 갖다 이 운동권적 시각에서 낙관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참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그런 이 정책을 쓰고 있는데 뭐 이런 거예요. 우리 국민들을 이 가난하게 만들고 그리고 가난하게 만들면 정부에 손 벌리게 되지 않습니까? 손 벌리면 복지라는 명목으로 이 세금 올려가지고 주고 그게 얼마나 지속 가능할까요? 그러니까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 정책을 갖다 쓰다가는 국민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내가 좀 더 열심히 일하고 해서 저축도 하고 그리고 창의력을 갖다 발휘해가지고 시장에서 내가 성공도 하고 그래서 내가 내 삶을 갖다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이 자주정신이 없어지고 정부에 기대가지고 하나로 더 타먹으려고 그러고 또 정부에서 무슨 자금 지원을 한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로 지원서 써가지고 그 눈먼돈 빼먹으려고 그러고 국민들을 부정직하게 만들고 일 안 하게 만들고 사기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국민의 어떤 정신세계마저도 지금 갉아먹어 가고 있다. 이게 지속되면은 결국 이 나라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정말 미래가 없다. 예. 지금 우리 지금 이와 같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결국 병 주고 약 주는 정부라고 말한 게 바로 이런 거죠. 가만히 있으면은 알아서 잘 자라날 수 있는 건데 괜히 병을 줬다가 또 약을 먹였다가 결국 의존하게 되는. 그런데 문제는 그 약이 영어로 이제 메디슨이 아니고 드럭이죠. 드러그. 마약이죠. 마약을 병 주고 마약 줘가지고 잠시 있게 만들고 혼미한 상태에서 또 일어나가지고 이 마약 깨고 나면 배고파지면은 또 마약 먹여가지고 취하게 하고 이런 식의 지금 정책을 갖다 쓰고 있다. 정말 얼빠진 정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얼빠진 정부. 어떻게든 빨리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날이 좀 빨리 왔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의원님. 네. 이제 저희가 인터뷰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앞으로의 계획이라던가 다짐 그리고 뭐 하시고 싶은 말들 여러 가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저는 뭐 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금배지를 갖다 되는 것이 뭐 제 목표는 아닙니다. 근데 금배지를 굳이 달라고 하는 이유는 그게 바로 이제 입법권을 갖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입법권을 얼마만큼 잘 쓰느냐 이게 거기에 따라 가지고 독도 될 수 있고 약도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4월 15일 정말 우리 국민들 제대로 된 선택을 갖다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이 성장으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나락으로 추락하느냐 그런 중단 기로라고 생각을 해요. 저 나이만 하더라도 이제 뭐 저희 인생 이제 후반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저는 사실 항상 우려를 갖다 하고 걱정을 갖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젊은 세대들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우리보다 나은 인생 또 나은 경제적인 이 상황 하에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책임을 갖다 져야 됩니다. 우리 후세대에게 정말 이 적자와 빚을 갖다
물려줄 것인지, 그리고 가난한 나라 갖다 물려줄 것인지 정말 신중한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조전혁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교육 경제에 대해서 아주 주옥 같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역에 계신 분들께서도 우리 의원님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의원님 부산에서 멀리 와주셨는데 좋은 말씀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조전혁 전 의원님 지금 해운대 갑에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계신데요. 지역에 계신 분들 많은 관심과 성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전혁 의원님 과거에 의정 활동하시면서 굉장히 활약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이 300명이 모두 이와 같은 분들로 가득해야지 대한민국이 앞장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좌파 세력들 집권하고 보니까 뭐만 하면 남한테 책임지고 뭐만 하면 남한테 욕하고 지금 이런 게 지금 반복이 되니까요. 국민들이 정말 화가 나고 있습니다. 정치가 잘못되니까 경제가 개판이 되고 교육이 개판이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막아야 됩니다. 어떻게?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이 좌파들, 이 집권 세력들을 철저하게 심판해서 자유한국당, 이 우파 세력들이 다시금 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성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신의 한 수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 추천 그리고 댓글로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